예, 이번 시간에는 근로소득 관리의 사원 등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근로소득 관리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 근로자, 일용직을 제외한 근로자에 대해서 신고하는 자료입니다. 자,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입사를 했었을 때 급여 대장을 만들기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당연히 사원 등록이겠죠. 자, 제일 먼저 하는 부분이 사원 등록을 하고 사원 등록을 통해서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하고 그 급여 자료를 입력한 것을 통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매달 작성을 하는 식으로 순서의 흐름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사원 등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원 등록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사번과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있고 기본 사항을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명세라는 란이 있고 추가 항목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자, 순서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제가 그 전에 환경 등록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한글이나 숫자로 구분을 할 수 있어서 임의의 숫자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성명에 해당되는 성명을 입력을 하시고요. 해당되는 주민번호, 자, 주민등록증인은 내국인일 경우 주민번호, 그 외 부분에 있어서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주민번호는 입력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기본사항으로 와서는 입사 연월일, 입사 연월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1번은 입사 연월에 대해서 입력하는 란이고요. 자, 2번은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자, 내국인일 때는 뭐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이 부분이 설정이 되겠지만 외국인일 경우는 기본적으로 외국 국적과 뭐 체류 자격을 입력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외 근로 제공이라는 부분이 있고 7번, 8번인데 국외 근로 제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근로자가 내국인이 외국에서 근로를 할 때 요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100만 원 월 300만 원, 월 300만 원 건설업 같은 경우 300만 원의 비과세를 해당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시는 항목들이 있으면은 요 순서에 맞는 부분을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진 않겠죠. 자, 단일세율 적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단일세율 적용이라는 것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19%의 당일세율로 모든 부분을 마무리할지 안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일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 법인 파견 근로자 마찬가지로 외국 법인 파견 근로자가 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 체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산직 여부와 야간 근로 비과세, 그다음 전년도 총급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10번 생산직 여부,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생산직 근로자가 영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서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여부를 등록하는 것이에요. 연간 240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를 등록하는데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전년도 총급여가 2,500이어야 되고 월 급여가 210만 원에 해당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 부분에 있어서의 수당이 비과세된다는 항목인데요. 예를 들어서 안기부 씨 같은 경우는 생산직을 열을 하고 요 비과세 부분을 열을 하고 전년도 총급여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총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연말정산 이런 부분을 했다면은 부양가족 불러오기에 역삼각형을 눌러보시면 전년도 총급여를 불러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보면 전년도 연말예산 추가 입력에 총급여를 불러온다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산직 여부가 여일 경우에만 그리고 주민등록과 사원코드가 동일할 경우에 불러오니까 이 부분을 여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전년도의 소득에 대해서 불러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년도 소득 총급여가 2,500만 원 이하이고 월 급여가 2019년도에는 210만 원 이하일 때 24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뭐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가 있는데요. 만기부시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 급여가 2,500을 넘기 때문에 별도의 야간 근로수당이 발생을 하더라도 생산직이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생산직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하시면 기본적인 여기에 해당되는 조건에 해당되면 우리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뭐 11번 주소 같은 경우는 해당 뭐 소득자, 근로자의 주소를 입력하는 란이고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그리고 고용보험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준소득 월액 등을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입사를 했었을 때 국민연금을 얼마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월급을 얼마 정도 받아갈 건지를 여기에 입력함으로써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통해서 그 부분의 급여만큼에 대해서 4대 보험이 정리가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입력할 수 있는 란인데요. 기본적으로 법인의 대표자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된다면은 고용보험에 불호 체킹하시고 대표자에 여로 체킹하시고 산재보험에 불호 체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부분에 있어서는 4대 보험에 대해서 해당 여부에 있어서 체킹을 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부분에 있어서 퇴직금 중간 정산일에 대해서 정산일을 방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퇴직 연월일이 해당됐었을 때 입력하는 란이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입력을 하셔야 업무 진행 급여 대장을 만드는데 지장이 없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부양가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교재 페이지 155페이지를 근거로 해서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인적공제 항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추공공제를 통해서 인적공제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인적공제에 대해서 판단 기준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는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거주자의 인적 대상자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에 중복으로 해당되는 경우 그 중에 하나의 공제 대상 가족으로 하게 돼 있고 중복 기준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두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의 우선순위는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공제, 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기본공제 대상자 한 명당 150만 원에 대해서 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1년 미만의 경우에도 월할 계산을 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쉽게 보셔야 될 것은 기본공제 부분입니다. 자, 사원 등록회 때 부양가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양가족은 추후에 연말정산할 때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연말정산 부분할 때 부양가족 체킹을 잘못해 놓으시면 별도의 추후 연말정산이 끝이 나고 국세청에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오류 부분을 체킹을 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내야 될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체킹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입력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인적 공제 부분에 있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 대상자 부분에 있어서 내역을 보시면은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 그리고 동거 여부에 따라서 기본 공제 대상자 우리가 말하는 부양가족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본인 같은 경우는 뭐 나이든 소득이든 뭐 이런 부분이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리고 배우자 같은 경우
배우자 같은 경우는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 요건은 배우자가 100만 원 이하일 때는 기본공제가 되지만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주민등록 동거 여부, 뭐 와이프가 주민등록 등본상에 저희와 근로자와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를 받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자, 직계존속, 우리가 말하는 근로자의 부모님 아니면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나이 요건이 있는데요. 나이 요건은 60세 이상이 돼야지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나머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동교 입양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소득 요건은 다 100만 원 이하가 돼야지 기본공제 대상자인다는 걸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계존속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이 돼야지만 가능하고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그러니까 뭐 우리 자제분이 장애인이고 자제분의 와이프가 배우자에 해당된다면은 소득 요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겠지만 동거 여부나 아니면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형제자매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이고 20세 이하여야 돼야 되고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꼭 반드시 주민등록상에 동거된 부분이 있어야지 기본공제 대상자로 해당이 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소득 요건에서 1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소득 기준을 제한하고 있는데 각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고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일 경우 5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100만 원 이하로 간주해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기본공제 대상자를 체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를 체킹을 하셨으면 별도로 추가 공제가 있는데요. 추가 공제는 경로우대자, 70세 이상이 돼서 경로우대자에게 별도의 공제금을 부여하고 장애인인 경우와 뭐 일정 소득 금액의 이하인 부녀자 같은 경우 뭐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뭐 한부모일 경우에는 뭐 일정 부분에 있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체킹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같은 경우에는 뭐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기본적으로 경로우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적으로 이제 체킹이 될 수 있겠죠. 자녀나 뭐 이런 부분, 출산 입양 부분도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별도로 주민번호를 치게 되면 기본적인 세팅은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고 부녀자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부녀자 공제에 해당되거나 한부모 내지 뭐 출산 입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체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참고로 출산 입양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자제분들을 입양을 하셨거나 아니면 출생을 하셨었을 때 공제를 받는 건데 이 부분은 몇째냐에 따라서 세 공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몇째인지를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4번으로 돼 있어야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4번이 직계비속이니까 자, 직계비속에서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몇째냐에 따라서 세 공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좀 유의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부양가족 명세 부분이 중요하고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된다는 건 다시 한번 유념하셔갖고 부양가족 명세 부분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사항입니다. 자, 추가 사항은 기본적 대략적인 부분과 몇 가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우선 뭐 이체, 뭐 우리가 급여를 어느 쪽으로 이체를 하는지 뭐 이 부분에 있어서를 체킹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항목들입니다. 뭐 나머지 부분들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서나 직종, 직이나 이런 부분도 등록이나 확인을 통해서
사원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9번 회계 처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9번 회계 처리는 우리가 추후에 보게 될 급여 자료 회계 처리. 우리가 급여 자료 부분에 있어서도 회계 처리를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세무사랑 프로에서 되어 있는데 그 급여 자료 회계 처리를 할 때 이 백두산시에 대해서 어떤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할까요? 라는 것을 미리 설정하는 것입니다. 설정을 안 해도 상관없지만 급여 회계 처리를 저희 자동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그 부분을 하시길 권해드려요. 상당히 급여 회계 처리가 편리하고 간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인별로 사원 등록을 하셨었을 때 이분이 생산식 근로자이시면 뭐 제조 쪽의 급여로 하시고 뭐 판관비 쪽에 해당되시면 이렇게 직원 급여로 이렇게 체킹하셔서 각 계정 과목에 맞게끔에 대한 계정 과목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 란입니다. 상여금도 별도의 상여 항목에 대한 계정 과목을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10번 학자금 상환 공제인데요. 학자금 상환 공제라는 것은 우리가 대학교에 다녔었을 때 학자금을 대출 받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우리 회사에 취직을 했었을 때 대출을 갚는 방법이 회사를 통해서 갚는 방법에 해당된다면은 상환 공제 여부에 열을 체크를 하시고 공제 통지액을 얼마 부분에 있어서를 입력을 하시면은 급여 대장에 학자금 상환 공제 부분이 떠서 그 부분만큼은 제하고 직원한테 근로소득을 지급하게 돼 있는 란입니다. 자,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 감면 여부를 보시면요, 뭐 일정 부분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에 일정 나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취득을 했었을 때 뭐 3년까지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있어서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란인데 여기에 해당되시면은 중소기업 여부에 여러 체킹을 하시고 감면 기간과 감면율에 따라서 체킹을 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중소기업 취업 감면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감면 입력 방법도 급여 매달 급여 받았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50%라면 매달 급여 받았었을 때 세금의 50%를 공제를 하려면 급여 입력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연말정산 시에 한 번에 감면을 받겠다 싶으실 땐 2번을 해서 정리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득세 적용. 우리가 소득세 적용률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에 있어서의 신고를 통해서 내가 간이세액표에 맞는 100%를 떼지 않고 80%만 가진세액표 기준으로 해서 80%만 원천 징수를 받겠습니다. 아니면 120% 미리 더 떼겠습니다를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의 퍼센트를 선택하셔서 체킹을 하시면 급여 대장에서 기본적인 간이세액표의 세금에서 80%, 20%에 맞게끔 자동적으로 세금이 부여가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체킹을 할 수 있는 란이 소득세 적용률입니다. 자, 13번 두루누리 사회보험. 우리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루누리 사회보험에서 대략적인 설명은 여기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업소득 기타 사업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서를 보시면 여기 우리가 프로그램의 참고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게요. 자,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의 일정 소득 금액 이하 저소득 근로자에 해당되는 자에게 혜택을 주는 건데요. 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부담금과 사용자 부담금의 2분의 1을 각각 지원합니다. 예. 자, 지원 대상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는 210만 원에 해당될 때는 우리가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신 우리가 5인 10인 미만, 우리 회사가 10인 미만이고 근로자가 210만 원 미만에 해당된다면은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신청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의 여부를 체크하는 란입니다. 자,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뭐 안기부시가 해당이 된다면은 여로 체킹을 하시고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분과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제 일정 부분에 있어서의 혜택을 주는 건데 뭐 기존 사업자나 아니면 저기 입사자나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 이제 별도의 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체킹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루누리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구조가 이번 달에 4대 보험, 우리 회사 직장 가입자 회사의 4대 보험을 완납을 했었을 때 다음 달에 그 부분에 여기에 율에 맞게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달에 대한 4대 보험을 체납을 했다. 그러면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해서 혜택을 받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우리 거래처에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체납 여부, 미납 여부에 따라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공제 혜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해당이 되더라도 그 부분을 체킹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말이 체킹을 하시는 거지만 그렇게 체킹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괜히 여러 잘못 체크를 하셨고 추후에 별도의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확인을 매번 하셔야 되고 그 부분을 좀 조심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킹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납부 여부에 대해서는 뭐 해당 거래처에 내역 부분을 요청을 하면은 되겠지만은 그 매번 급여대장에 요청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쨌든 두루누리 사회보험 여부는 해당되면은 여러 체킹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공제율을 체킹을 하시면 된다는 체킹하면 되는 란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원 등록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나머지 상단에 있는 툴바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초등록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기초등록에서 역삼각형을 보시면은 각각의 사원, 뭐 안기부시에 대한 뭐 부서 등록, 뭐 어떤 부서 이런 부분을 등록할 수 있는 란이 나오고 여기서 기초등록에서는 좀 유의 있게 보셔야 될 것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킹을 해 보시면은 자, 국민연금은 몇 퍼센트, 근로자 부담금이 몇 퍼센트를 띄고 있다. 그리고 최저한 월급여가 30만 원 이하도 이 부분만큼은 띈다. 그리고 월급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라도 468만 원 부분에 있어서에 한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요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매 연도마다 4대 보험이 변동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요 사원 등록 부분에 있어서의 기초 등록에 4대 보험을 체크를 하셔갖고 요율이 어떻게 되는지 부분을 확인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고해의 최저한과 최고한이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체킹하셔갖고 반영을 합니다. 이 기준으로 해서 기준 소득 월액을 입력을 하면 국민연금 납부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추가 공제라는 부분은 추가 공제를 눌러보시면은 기본적인 인적 공제 대상자에 대해 추가 공제를 자동적으로 이제 표시하는 항목이니까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양가족 불러오기는 부양가족 불러오기 눌러보면은 전년도에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이 반영된 부분에 있어서의 자료들을 불러오는 기능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괄 변경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의 그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변경을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소득 적용률도 우리가 기존에서 신고와 신청을 통해서 10%를 개별적으로 선택을 했지만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자, 엑셀 간편 저장이나 엑셀 데이터 불러오기는 각각의 사원에 대해서의 간편 저장과 엑셀 데이터 저장된 것을 통해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사원 등록을 저절로 입력할 수 있는 란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적으로는 많이 쓰는 편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을 했었을 때 직원이 모두 승계를 하거나
아니면은 A와 B 법인이 합병을 했거나 이런 부분에 해당될 때는 일일이 사원들을 입력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엑셀 간편 저장과 엑셀 데이터 불러올 기능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 사원 등록의 입력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근로소득 관리의 사원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